지원 자격 같은 경우는 학과마다 학교마다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이제 크게 캐나다 대학원은 성적과 점수를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영어권 국가에서 학사학위를 땄기 때문에 영어 공인 성적은 필요가 없고, 비영어권 국가에서 이제 학위를 수여받은 학생들은 영어 공인 성적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토플이나 IELTS 이런 영어 성적을 내시면 되고요. 많이 높진 않아요. 엄청난 영어 스킬을 바라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성적인데 이제 GPA가 몇이어야 대학원에 갈 수 있나? 이게 진짜 제일 큰 화두인 것 같아요. 저도 4학년 때 도대체 GPA가 몇이어야지 대학원에 갈 수 있고 몇이어야 지원부터 할 수 있는지를 너무 궁금했는데 저희 학교 기준으로 정말 달라요. 저희 학교가 4.0 만점인데 학과마다 3.0부터 지원을 할 수 있는 학과들이 있는 반면에 수요가 좀 더 높은 학과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3.7도 봤거든요. 3.0, 3.4, 3.7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3.7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수요도 높고 지원도 많이 해주는 학과들이라서 경쟁률이 높아서 어쩔 수 없이 성적도 높은 성적을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캐나다 대학원은 웃긴 게 마지막 2년의 성적만 봐요. 결국 3학년, 4학년, 2년의 성적을 보기 때문에 몇 학점 이상 들어야 되는 건 있어요. 3, 4학년 때 적게 들으시면 안 되고 풀타임으로 들은 2년, 마지막 2년을 봅니다. 하지만 성적으로 사실 판가름이 안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4.0이라고 대학원을 골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3.0이라고 대학원을 못 가는 것도 아니듯이 단순히 성적만 보진 않는데요. 성적이나 이제 학점은 대학원 입학처에서 서류 합격을 시켜주는 마지노선의 지원 자격이고, 이제 제가 말했듯이 랩실마다 학과마다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필수적인 지원 조건이라고 명시해 두진 않지만 preferred 아니면 보통 recommended 이런 식으로 돌려서 이런 스펙이 있는 학생들을 뽑겠다라고 대놓고 얘기를 하는 학과들이 많아요. 이제 그 스펙들을 제가 몇 개를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그 암묵적으로 요구되는 스펙들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리서치예요. 리서치라고 얘기를 하면 연구 경력을 얘기를 하는 건데, 저희 학교 학부 같은 경우는 학부생 때부터 연구실에서 일하는 시스템을 잘 만들어놔서 2학년, 3학년, 4학년 때 전공 필수 대신에 연구 수업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연구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대 대학원 또한 연구에 대한 경력을 굉장히 높게 쳐주고, 그리고 되게 거의 반필수적인 조건으로 보는 편이에요. 리서치라고 얘기를 하면 학부생 때 연구실에 들어가서 작은 프로젝트, 석사생이나 박사생 밑에서 하는 작은 프로젝트를 맡아서 1년 동안 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요. 확실히 랩실 경력이 대학원 합격률을 많이 높여주는 것 같아요. 연구실에서 왜 경력이 중요하냐면, 연구실에 있었을 때 제일 기초적인 실험이라든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랩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랩실의 생리와 그 다음 랩실에서 쓰이는 기술들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신입을 뽑을 때도 경력직을 많이 뽑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아까 얘기한 제일 기본적인 테크닉들, PCR이라던가 DNA 엑스트랙션이라던가 그런 기술들을 석사에 와서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위에 있는 학생들이 따로 시간을 내서 가르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확실히 석사 때는 이제 학부생 때 연구 경력을 높게 쳐주는 것 같아요. 그렇고 랩실에서 이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랩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실험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프로젝트는 어떻게 돌아가야 되고, 가설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리고 그거에 따른 이제 리설트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알고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랩실에 들어가도 기본적인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리서치와 개수와 리서치의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리서치 개수라는 거는 한 랩에서 3년, 4년 있었던 것보다는 다른 랩에서 2년, 2년 아니면 3개의 랩에 걸쳐서 1년, 1년, 1년 이렇게 있었던 게 저는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는 교수님한테 유리한 거라기보다는 지원자한테 유리한 것 같아요. 제가 한 랩에서 경험을 해본 것보다 다른 랩들을 경험해보는 게 랩실이 어떤 랩실이 좋고 어떤 분위기가 좋은 분위기인지, 어떤 교수가 올바른 교수인지 이런 걸 좀 파악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진상도 많이 만나봐야 안다고, 어떤 교수가 진상이고 어떤 행동이 억셉터블한 행동인지, 어떤 행동이 도를 지나친 행동인지, 이런 건 랩실을 많이 겪어봐야지 학생이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랩실을 겪어봤을 때 석사 들어가기 전에 인터뷰를 보거나 아니면 그 랩실에 대해서 찾아볼 때 확실히 파악이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기간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기간이 중요한 거는 2주 정도 인턴을 하는 거랑 8개월 인턴을 하는 거랑 그 두 다른 인턴에게 주어지는 태스크의 깊이와 양이 확실하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짧게 리서치를 하는 것보다 길게 리서치를 했을 때 프로젝트나 익스페리먼트 실험들이라던가 이런 걸 배우는 것도 훨씬 많아지고, 그리고 그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도라던가 전공 지식도 굉장히 깊어지기 때문에 저는 한 번 랩에 일했을 때 길게 일하는 걸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제 경험에서 비롯된 생각이 아니라 제가 상담했던 교수님
교수님도 그렇고 지금 있는 교수님도 그렇고 여러 교수님들한테 들었을 때도 교수님 피셜 the longer the merrier and the more the merrier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길게 많게 하는 거는 당연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서치가 이제 단순히 이 리서치 자체의 스펙뿐만 아니라 진짜 중요한 이유는 리서치에서 비롯되는 추가적인 스펙이 정말 격차를 크게 벌려요. 단순히 이제 이력서나 CV에 리서치를 했다고 쓰는 것이 아니라 그 프로젝트에서 배우게 된 점, 그 다음 프로젝트에서 진행한 실험들 이런 거를 쓰는 아주 기초적인 자소서에서부터의 사소한 이득부터 해당 교수님들의 추천서, 이제 리서치에서 시작되는 스펙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서치가 반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Now I want to talk about the applications. 진짜 원서도 진짜 중요한데 원서 제출을 할 때 필요한 거는 4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원서, 이제 자소서, 두 번째는 성적 증명서, which is transcript, 세 번째는 추천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CV라는 건데 원서를 쓸 때쯤에는 이미 끝난 게 2가지가 있어요. 성적 증명서랑 CV. CV라는 거는 이제 curriculum vitae라고 이력서인데 학업에 관련 있는 것만 적는 이력서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성적 증명서 이제 학점이랑 CV는 이력은 다 끝났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추천서랑 그 다음에 자소서라는 건데요. 자소서는 여기서는 letter of intent, LOI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letter of intent라는 거는 결국은 일터를 쓰는 목적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한국말로 직역을 했을 때 자소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대학원 원서에는 이제 자소서 쓸 때 크게 토픽이 3가지가 들어가요. 첫 번째는 왜 연구를 하고 싶은지, 그렇기 때문에 왜 대학원에 지원을 하는지, 그 다음 두 번째는 내 배경. 근데 이게 막 내가 어디서 태어났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어떻게 보면 내 스펙 자랑이랑 내 열정? 결국은 이제 왜 대학원에 가고 싶은지 이것과 연결이 되는 제 배경을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로 계획이라고 이제 크게 3개로 나뉘는데요. 제일 첫 번째 왜 연구를 하고 싶으냐 이거에 대해서는 거창하게 쓰실 필요 없이 크게 왜 연구를 하고 싶은지, 그렇기 때문에 왜 대학원, 왜 석사과정, 왜 박사과정에 지원을 하고 싶은지를 쓰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생리학과 대학원 자소서를 쓸 때 생리학에 왜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연구 자체에 왜 관심이 있는지 이렇게 서문을 썼던 기억이 나요. 두 번째, 제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전에 스펙 자랑이라고 결국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것도 있지만 이제 제 전공, 연구 경력, 결국 이게 스펙이죠. 그 다음에 전공과 관련은 없지만 나라는 사람이 관심 있는 사회 문제라던가 전공과 관련지만 나에 대해 좀 더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적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 문제 정보보다는 그 제가 관심 있는 사회 문제와 결국은 그게 생리학과 제 미래 진로 계획이랑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조금 묶어서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나라는 사람에 대한 일관성을 보여줄 수 있는 배경을 쓰시면 된다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리서치 경력에 대해서는 내가 어디서 몇 년을 했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 연구 경력이 있었는데 그 연구 경력, 그 리서치, 그 랩에서 일했던 경험이 나에게 어떤 동기부여를 했는지, 내가 왜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학원에 가고 싶게끔 마음을 먹게 했는지, 이런 식의 동기부여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진로 계획 같은 경우는 제가 들어가고 싶은 랩실 관련해서 썼어요. 근데 제가 앞서 말했듯이 랩실 이미 컨택을 해놓고 반 확정된 상태에서 원서를 썼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교수님의 이러이러한 랩에서 일을 해서 추후에 이런 연구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썼기 때문에 조금 일반이랑 겹치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쓰신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생리학 쪽에 내가 뉴로에 관심이 있어서 뉴로 쪽으로 대학원을 가고 싶다 이러면 생리학과에 뉴로 쪽으로 전공을 해서 내과학에 뭐 어쩌고저쩌고 이바지를 하는 학자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될 것 같거든요. 조금 더 현실 가능성이 있게 쓰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막 거창하게 막 노벨상을 받는 연구자가 되고 싶다, 아니면 뭐 에이즈를 큐어하고 뭐 알츠하이머를 큐어하는 연구자가 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것보다는 if you're like major is Alzheimer then go ahead but I'm not a neuro major. 저는 약간 I'm not trying to cure cancer but there are so many things that need to be investigated and I would like to contribute to society by investigating and moving further on to resolve such issues such as 제 전공이라던가 제 연구 분야라던가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리고 추천서 진짜 중요한데, 제가 앞서 말해서 리서치가 정말 중요하다고 한 이유가 이 추천서에 있어요. 정말 한국은 공채도 있고 수능도 있고 성적으로 갈 수 있는 고시들도 있고 등등 있지만 캐나다는 인맥의 나라입니다. 인맥의 나라이기 때문에 누가 추천서를 어떻게 써주냐에 따라서 지원자의 합격률이 굉장히 많이 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추천서를 누가 써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써주는지가 되게 중요하고요. 어떻게 써주는지라는 거는 저한테 좋은 추천서를 써줄 확률이 높은 교수님한테 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anyways, 추천서는 기본 2개, 많게는 3개까지 요구를 하는 편이에요. 그거는 이제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어디서 취직을 할 때건 뭐 프로페셔널 스쿨에 어플라이를 할 때건 2개에서 많게는 3개, 4개까지 추천서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 추천서를 써줄 수 있는 분을 최소 2분에서 4분, 5분까지는 알고 계셔야지 안전해요.
만약에 더 많이 알고 있을수록 저한테 유리하게 잘 써줄 추천서를 골라서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유리합니다. 근데 이 추천서를 써주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데 최소 2개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 최소 하나? 많게는 2개 정도는 아카데믹 레퍼런스를 요구하는 곳이 많아요. 특히나 이제 전문대학원이라던가 대학원이라던가 이런 교육기관에서는 아카데믹 레퍼런스를 요구하는 곳이 굉장히 많은데, 이 아카데믹 레퍼런스라는 거는 지원자를 6개월 또는 1년 이상 알고 지낸 교수님이나 학교 스텝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교수님을 추천서에 많이 쓰시고요. 교수님을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냐면, 물론 한국은 또 다르겠지만 캐나다의 경우는, 특히 제가 다녔던 토론토 대학의 같은 경우는 개론 수업이 정원이 1000명이에요. 그리고 제가 들었던 면역학 3, 4학년 수업도 정원이 300명씩 되어서 사실 교수님이 제가 수업에 들어오는지 제 성적이 어떤지 제가 이 수업을 들었는지조차 잘 모를 때가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을 들은 교수님한테 추천서를 써달라고 부탁하는 거는 사실 저희 학교에서 굉장히 불가능에 가까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서치에서 연구실에서 일한 저의 지도 교수님의 추천서가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는 때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서치에서 단순히 경력을 쌓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랩에서 나의 실적이나 나의 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추천서나 이런 걸 생각하시면 그냥 리서치 같은 경우는 좋은 곳에서 열심히 스펙을 쌓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 레퍼런스에서 아무나라고 하지만 사실 이렇게 상사라든지 교수님의 추천서를 추천하는 이유는 이 학문 중에 하나가 Will you hire the student as your grad student or your employee again?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제 바로 위에 있었던 박사생이라든지 석사생들한테는 대답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미 랩을 가지고 있는 교수님이라든가 아니면 인사 결정권을 가진 상사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추천서를 받는 거는 저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CV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커리큘럼 비테라고 학업적인 업적만을 쓰는 이력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는 전공, 간단한 자기소개, 그러니까 자기소개라는 거는 이제 전공이랑 졸업 예정 연도, 그 다음에 연구 경력, 그리고 소상 실적, 그 다음에 출판 경력 이렇게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대외 활동은 이제 학부생 때도 좀 들어가는 편인 것 같은데 많이 넣진 않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전공이랑 연구 경력, 출판 경력, 대외 활동 이렇게만 썼던 것 같아요. 대부분 출판 경력이 많지 않은 이상 2장을 넘기지 않는 게 평균이라고 들었어요. 보통 1장에서 2장 사이가 CV의 적당한 길이라고 알고 있고, 그래서 CV에 쓰는 연구 경력 같은 경우는 내가 진행한 프로젝트 이름, 그 다음에 지도 교수님, 그리고 프로젝트에서 내가 익힌 테크닉이라던가 진행한 프로젝트 진행 상황, 그리고 혹시나 그것을 통해서 논문을 출판했다면 논문 제목까지 이렇게 쓰시면 돼요. 제가 그리고 이제 CV에 대외 활동을 썼다고 했는데, 저는 대외 활동을 대학 다니면서 1개밖에 안 했어요. 한인 동아리를 하긴 했는데 그거 하나밖에 하지 않아서 대외 활동이라고 할 만한 거는 정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외 활동을 크게 추천하진 않는 편이에요. 저도 대외 활동이 굉장히 부족해서 교수님한테 많이 여쭤봤어요. 왜냐하면 의대나 치대나 약대의 경우는 봉사활동도 많이 요구를 하고 대외 활동도 많이 본다고 들어서 제가 아는 교수님이랑 상담할 때 대학원 같은 경우는 대외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교수님은 신경을 안 쓰세요. 그냥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활동이라면 좋지만 굳이 여러 개 이제 연관성 없는 대외 활동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이제 랩도 그렇고 대학원도 그렇고 팀워크를 요구하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내가 팀워크에 적합한 지원자, 팀워크에 절대 원하지 않는 지원자라는 거를 은연중에 보여줄 수 있는 무언가가 대외 활동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다른 곳에 녹여낼 수 있다면 저는 대외 활동에 크게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대학원에 입시를 할 때 뭐 대학교 때도 그랬지만 이제 몇 점 정도 해야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지 아니면 뭐 안전빵 스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는 깔 수 없지만 제가 대학원에 이번에 합격을 했고 그러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성적 같은 경우는 제가 수치스럽기 때문에 정확한 학점을 깔 수는 없지만 생략과에서 요구하는 미니멈 성적보다 조금 높아요. 정말 턱걸이로 성적으로만 서류를 분류한다면 정말 문 닫고 들어갈 정도로 정말 조금 턱걸이만 높아요. 그냥 패스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서 쓰기 전에도 아는 교수님이랑 상담을 했는데 그때 교수님이 간당간당하네, a little bit dangerous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적은 약간 서류 합격 정도만 보는 것 같고 그 이유는 이제 개인의 스펙이라던가 개인의 자소서, 원서가 나머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리서치 같은 경우는 저는 도합
24개월을 했거든요. 2학년 끝나고부터 졸업하기 직전까지 리서치를 했기 때문에 24개월인데 제가 3학년 끝나고 4학년 넘어가기 전에 여름방학 4개월 동안 겹쳐서 했기 때문에 CB에서는 이제 총 28개월로 나와 있어요. 이제 16개월, 12개월 이렇게 해서 28개월로 되어 있고요. 저는 총 2군데에서밖에 일을 안 했어요. 제가 리서치 개수를 강조한 것 치고는 저도 굉장히 적은 개수를 채웠던 것 같아요. 사실 많은 랩실을 경험해보진 못했는데 두 랩실 둘 다가 너무 다른 랩실이어서 저한테는 충분한 비교군이 되었던 것 같고요. 두 개 다 제 전공과는 정말 관련이 없는 랩실이에요. 하나는 이제 식물학 보트니 랩이었고 하나는 이제 뉴트리션 바이오필름 약간 케미컬 엔지니어링 랩이었기 때문에 제 전공과는 정말 1도 상관이 없는 랩실이었는데 다행히 지도 교수님이 인터뷰 때 많이 이해를 해주셔서 좋은 결과를 내게 된 것 같아요. 일정 기간 제가 생각하기에 1년 정도 이상 이제 연구 경력이 있으면 입학처에서는 가산점으로 보는 것 같고 그 이후의 기간에 관해서는 이제 개개인 지도 교수님의 재량에 따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논문 출판 경력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논문이 출판되지 않았고 논문이 심사 중이에요. 제가 3학년 때 케미컬 엔지니어링 랩에서 일했을 때 다행히 좋은 경험으로 좋은 기회로 논문을 쓸 수 있게 되었는데 지금 제 일저자로 심사 중에 있고 그리고 CV에도 그렇고 자소서에도 그렇고 인터뷰 때도 그렇고 Manuscript in Progress라고 논문 심사 중에 있다고 적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아마 논문이 출판된 것보단 약하지만 아마 가산점이 조금은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캐나다 대학원 경쟁률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제 스펙만으로는 가늠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thegradcafe.com에 들어가시면 이제 학교나 아니면 학과를 검색할 수 있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학교를 검색하거나 학과를 검색해서 각 학과나 각 학교의 대학원 합격 여부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개개인이 쓰는 거기 때문에 개인의 스펙 그 다음에 합격, 불합격 여부, 그리고 합격, 불합격 여부가 발표난 날짜까지 상세히 나와 있어서 언제쯤에 합격이 레터가 나오는지, 이 정도 스펙이면 합격이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스펙이면 불합격이고 그 선을 대충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원서를 쓰면서 그 사이트로 굉장히 많은 심신의 안정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혹시나 입시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그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약간 사이드 노트인데 경제적 지원에 대해서 잠시만 얘기를 하고 갈게요. 왜냐하면 유학 비용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데 학비를 펀딩해서 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학원에 붙었는데 학비를 지원 안 해줘서 내가 학비를 내야 된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학비만 대주는 것이 아니라 펀딩을 스타이펜드라고 하죠. 이제 월급, 인건비 이렇게 해서 매달 나오거든요. 캐나다 정부가 이제 이공계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줘서 석사랑 박사, 그리고 유학 박사, 박사 과정 유학 오시는 분들까지 내국인 투이션으로 적용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한 1년 기준 저희 학교에서 8,000불 정도고 석사 유학 과정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2만 불 정도로 알고 있어요. 이제 근데 이 등록금을 랩에서 펀딩을 해주고 어느 정도의 스타이펜드까지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아주 돈을 쏟아 부어야 되는 과정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학과마다 스타이펜드가 다르긴 하지만 이제 펀딩이 잘 되는 이공계열이라든지 아니면 지원이 많은 학과 같은 경우는 토론토에서 풍요롭게는 아니지만 토론토에서 별도의 일을 하지 않고 살 수 있을 정도를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과 같은 경우는 저희 학과는 이제 아무래도 의대에 소속된 과이기 때문에 펀딩이 좀 많은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등록금 포함해서 3만 불 조금 안 되게 나와요. 박사는 조금 더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지만 이 스타이펜드를 받는다고 토론토 다운타운에서 혼자 자취하면서 생활을 돈은 진짜 정말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햇빛 피해 다니느라 완전 일하고 있었어. 진짜 밑도 끝도 없이 제가 생각나는 것만 후루룩 정리를 해서 올리는 것 같은데요. 혹시 더 관심 있으신 분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이 영상에 이제 제가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이라던가 그런 부분으로 코멘팅 하시고 싶으신 분은 밑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추후에 올리는 대학원 브이로그 많이 봐주세요. 그럼 다 모두 대학원 오세요. 안녕. 다 대학원 입학하시라고요. 나만 석사 다닐 수 없지.